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데도 저는 우산조차 펼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이곳, 시립공동묘지 3구역 127번. 아들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언덕길을 오르는데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제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아빠라고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툰 손동작으로 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형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동생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지우야.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거야. 이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니까. 은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들에게 이런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젖은 낙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잡채예요. 그날 횡단보도에서 당신이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도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고 아이들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구해줬다고요? 횡단보도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그날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드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인 불운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죠.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를 치르고 3일장을 마치고 회사 일로 돌아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누군가를 구했다고요? 제 아들이, 그 소심하고 우유부단했던 아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형아이가 묘비를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동생이 이제 유치원 졸업해요. 아저씨 덕분에 동생이 태어날 수 있었대요. 고맙습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도 작고 여렸지만 민준이의 묘비를 향한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일으킬 때도,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심지어 아들의 장례식에서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그 자리에 선 채로 여인 가족이 천천히 묘지를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주고 여인이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걷는 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아들의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1988년 3월 15일생, 2022년 11월 7일 별세,
차가운 화강암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35년. 그게 아들이 이 세상에 머문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5년 중 단 하루도 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용기 안에는 형형색색의 잡채가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인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박수진 올림. 박수진, 지우, 서연. 저는 이 이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3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넌 누구를 구한 거니? 왜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빗물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정작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가족이 내가 평생 한 번도 해주지 못한 방식으로 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건우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온 지 어언 40년이 넘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가 지금은 계열사 20개가 넘는 대기업이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인이라 부릅니다. 입지전적 인물이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그 어떤 화려한 타이틀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다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고 20년을 미친 듯이 일해서 지금의 건우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잃기도 했죠. 아내 윤희는 제가 4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정신없던 저는 아내가 병원을 오가는 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투병하다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자리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민준이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당신과 달라요. 부디 그 아이를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민준이는 당시 20살이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졸업 후 회사에 들어와 제 뒤를 이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들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그게 뭡니까? 제가 평생 이룬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남을 돕겠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이 회사를 누구를 위해 키웠는데 관심이 없다니. 너는 내 아들이다. 당연히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민준이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복지관에 취직했죠.
월급은 제가 한 달에 쓰는 교재비보다도 적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지, 왜 편한 길을 마다하고 힘든 길을 가려는 건지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남 돕는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줄 아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께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이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말대로만 해. 그게 내 의무야. 하지만 민준이는 결국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자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이 왔습니다. 11월 7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휴대폰이 울렸을 때도 귀찮다는 생각에 한참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군요. 짜증이 나서 받았는데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김민준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김민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아마 살짝 다친 정도겠거니 싶었죠. 계약서를 마저 검토하고 여유 있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이미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유족분이시죠?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망?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흉부에 심한 타격을 입어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날 아들의 차가워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감긴 눈,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슴.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정작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예를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침착하다고, 의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침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시립공동묘지에 안치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바쁘게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을,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돌아섰던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찾은 묘지에서 저는 그 가족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인과 두 아이. 그들은 매달 아들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정작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는지, 왜 그 가족이 아들을 은인이라 부르는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여인 가족이 사라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갑게 식어가는 몸이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도시락과 쪽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묘지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묘직이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셔야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3구역 127번 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묘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민준 씨 묘 말씀이시군요. 잘 알죠. 그 묘는 특별하니까요. 특별하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묘지기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지기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묘는 이 묘지에서 가장 많이 관리되는 묘 중 하나예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묘지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매달 찾아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임산부였는데 나중에는 아기를 안고 왔고 지금은 그 아기가 걸어 다니더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묘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족분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묘지기가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이 묘에 잠든 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요. 제 손에 쥐고 있던 차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묘지기는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께서는 그 사연을 모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묘지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자세한 사연은 몰라요. 다만 그 여인의 표정을 보면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혹시 뭐라고 더 말한 것은 없습니까? 묘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만약 그날 이분이 아니었다면 제 뱃속의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천국에서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뱃속의 아이.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날 민준이는 임산부를 구한 겁니까? 묘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거든요. 엄마를 구해준 아저씨, 너희들을 지켜준 아저씨라고요.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묘지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연락처 같은 걸 혹시 아십니까? 묘지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개인정보라서요. 다만 제가 아는 건 그 여인이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온다는 것뿐이에요. 아마 다음 달에도 올 겁니다.
그때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달, 저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뮤지기는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랑스럽기는요. 저는 평생 아들을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들은 제게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이요. 사무소를 나와 다시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인 저는 1년에 단 한 번 제삿날에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온 오늘도 사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서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의 얼굴, 주름투성이에 핏기 없는 입술, 텅 빈 눈동자.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를 구했는지, 내가 마지막 순간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3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텅 빈 차 안에서 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3년의 시간도 평생의 냉대도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렸고 저는 그 빗소리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아들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는지, 왜 그 가족이 아들을 은인이라 부르는지,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늦었지만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묘지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울리는 여인과 아이들, 묘비 앞에 놓인 도시락, 그리고 뮤지기가 했던 말들. 3년 동안 매달 가족보다 더 큰 은혜, 뱃속의 아이를 지켜준 사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여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경찰이 전해준 아들의 유품과 사고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서재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 경위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오후 5시 42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빗길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준 만 34세.
사망 원인 차량 충돌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 즉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와 아동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밀어내다 차량에 충돌당함. 목격자 다수. 영웅적 행위로 기록됨. 영웅적 행위.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영웅이었다고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지갑, 휴대폰, 시계,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카드와 얼마 되지 않는 현금,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보니 제 명함이었습니다. 건우그룹 회장 김태수. 빛바랜 명함. 모서리가 달아있는 걸 보니 오래 지갑에 넣고 다녔던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지갑 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명함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질책받고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했는데도 너는 끝까지 아빠를 지갑에 넣고 다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저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20분쯤 지나 한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사건 관련해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고인의 아버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사는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자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파일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당시 작성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목격자 진술서들이고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빗속에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2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수수한 점퍼를 입고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는 민준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빗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여인과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이는 여인과 아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여인과 아이가 횡단보도 반대편으로 넘어졌고 차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민준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m쯤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드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드셨어요. 만약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저 여인과 아이,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모두 죽었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재생해 주십시오. 형사는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차가 돌진하는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목격자 진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A, 그 남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차가 오는 걸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목격자 B, 저도 그 횡단보도에 있었는데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격자 C, 임산부가 울면서 그분 옆에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진술서를 내려놓고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히 출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딸을 낳았다더군요. 그리고 가끔 경찰서에 연락해서 아드님 묘소 위치를 물어보곤 했어요. 아마 지금도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군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평생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 순간 3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전혀 몰랐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조차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하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복지관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희망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일했다는 이곳에 저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민준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민준 선생님의 아버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안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센터장 이수연입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오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자 그녀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한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죠. 아이들이 정말 민준 씨를 좋아했어요. 15년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10년쯤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졸업하고 정식으로 여기서 일하게 되었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 정말 드물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아들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일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센터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킨 게 대단하다고, 아버지의 끈기와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자신을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아들은 제가 실망할까봐 자신의 일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센터장이 서랍을 열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 씨가 남긴 거예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제 책상에 놓고 가셨는데 돌려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들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늘 7살 지훈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다. 6개월 동안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였는데 오늘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고맙다고 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 같다. 아버지도 이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 언젠가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3일. 오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회사 일로 바쁘시다며 짧게 끊으셨다. 또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제 일을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올까요?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아버지 생신이었다.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갔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다. 회의 중이라는 집사님 말씀. 선물을 두고 왔다.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사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슬프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를 이해하려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아버님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자신의 일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내 그날은 오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센터장도 옆에 서 있던 직원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센터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특히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맡았죠. 그 아이들에게 민준 씨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들다운 모습을 보일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저는 복도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행복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들이 남긴 글자들을 따라가며 그제야 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시 첫째 주 화요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다고 일기장에 적혀있던 백합도 함께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127번 묘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그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전과 똑같이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인이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은인 덕분에 살아있는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너희가 지우, 서연이구나. 형아이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지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동생 서연이에요. 서연이는 수줍게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구나. 너희 할아버지란다.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에 이곳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3년 전 그날 당신과 아이들을 민준이가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을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은인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일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말입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지우를 키우던 저는 뱃속에 둘째를 가진 채였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지우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와 지우는 반대편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한 남자가 저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어요. 바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은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제발 버티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눈을 뜨셨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아기 무사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아요. 제발 버티세요. 은희는 고개를 조금 돌려 지우를 보셨어요. 지우는 그때 4살이었는데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은인이 지우에게 말씀하셨어요. 꼬마야, 울지 마. 엄마 잘 지켜드려야지. 그러고 나서 은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마지막 말이 저였다니. 수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은희는 눈을 감으셨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분을 생각하며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저를 향한 것이었다니. 아들은 죽는 순간에도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수진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은희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서연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지우가 엄마를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영웅이십니다. 영웅. 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제가 평생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하지만 아들은 제가 평생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할아버지가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단다. 너희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이야. 우리는 함께 아들의 묘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와 지우, 서연이,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제야 알았구나. 너무 늦었지만 아빠는 이제 알았단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이제 편히 쉬라고, 아빠도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와 아이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묘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는 곧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떨려서 제 손을 꼭 잡았던 것,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 민준이가 즐겨보던 책, 제가 그동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아니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서연이는 제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 아저씨는 천사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를 지켜주신 천사라고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민준이는 정말 천사였단다. 할아버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천사.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수진 씨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우와 서연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만든 그림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죠. 하지만 제 넓고 텅 빈 저택보다 훨씬 더 집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하지만 70년을 살면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양옆에 앉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수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평생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방 보실래요? 아이들의 방은 작았습니다. 2층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빗속 횡단보도에서 모녀를 구한 영웅 김민준 씨. 그 제목 아래 민준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아저씨를 기억해요. 엄마를 구해주셨어요. 저도 구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커서 이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들리니?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 아이들이 너를 기억하고 너처럼 되고 싶어 한단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것들을, 저는 손주들을 얻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제 저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아들이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수진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아이들 교육을 도와도 될까요? 학비며 학원비며 모두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과한 일입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민준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들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수진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겁니다. 제게 의미를 주세요.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수진 씨가 3년 동안 아들을 기억해줬고 아이들에게 아들을 가르쳐줬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우와 서연이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묘지에서, 때로는 수진 씨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지우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텅 빈 저택을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 아저씨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단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민준 아저씨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함께 묘지에 가서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그 방.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들의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 벽에 붙은 봉사활동 사진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 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야 왔구나. 3년이나 걸렸지만 이제야 내 방에 들어올 용기가 생겼어. 너는 항상 아빠를 용서했지?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끝까지 아빠를 사랑해줬지. 지갑 속의 명함처럼, 마지막 순간의 그 말처럼. 아빠는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말이야.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이런 걸 읽으실 시간도 없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이 대단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못했지만 제 방식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아들이 남긴 아이들을, 아들이 구한 가족을, 제 마지막 남은 삶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떠난 지 정확히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잡채. 서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백합과 국화도 준비했고 새로 산 과일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묘지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곧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와 지우, 서연이.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함께였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 일찍 왔죠? 서연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발레 공연 사진 가져왔어요. 민준 아저씨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길을 홀로 올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무감으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왔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 수진 씨가 만든 잡채, 지우가 직접 그린 그림, 서연이가 공연 사진,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할아버지처럼 되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민준이는 자기만의 길을 걸었어. 그게 할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단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민준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지.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단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잘못이었단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슬퍼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슬프단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기도 해. 민준이가 너희를 지켜줘서 할아버지가 너희를 만날 수 있었거든.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거야. 너희라는 소중한 가족을 말이야.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변하신 걸 보시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빠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묘지에 머물렀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민준이에게 이야기했고 서연이는 발레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말했고 저는 회사에서 시작한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내려가고 저는 수진 씨와 잠시 남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가 구해준 건 저희만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구해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준이는 제 인생도 구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말입니다. 혼자 남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너를 제대로 기억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누구를 구했는지, 그리고 내가 남긴 아이들을 아빠가 끝까지 지킬게. 내가 지켜준 생명들을 아빠가 이어갈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언덕을 내려오는데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 생신 파티할 거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케이크도 사갈게. 서연이가 뛰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이 묘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묘도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아빠에게 가르쳐줬어.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자랑스럽지만 말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나중에 평생의 위로가 될 테니까요. 저는 71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일에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선물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아빠의 진심이야. 하늘에서 편히 쉬렴. 아빠가 내가 지킨 아이들과 함께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 그게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